예,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연을 꽤 다니는 편이고 요즘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긴장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진심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는 동안에 또 그 주제 넘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건방지게 들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솔직히 다 하자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 상식과 도리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외치다 내침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강사인 금태섭 전 의원님이십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표결에 당론과 달리 기권을 선택했고 그 결과 공천에서의 불이익과 당의 징계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탈당해 이제 홀로서기 정치 한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여의도로 돌아온 금태섭 의원님의 첫 메시지가 많이 기대됩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연을 꽤 다니는 편이고 요즘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긴장이 됩니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여러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진심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되고 또 진보가 잘 돼야 보수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저는 야당일 때나 혹은 여당일 때나 적어도 일에 관한 한 보수 정당에 계신 의원님들과 최대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법사위 여당 간사를 할 때 야당 의원님들께서 정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면 어떤 자료의 공개나 열람을 요청하시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법사위에 계신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자료를 잘 안 내놓으려고 할 때는 제가 나서서 독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수 정당에 계신 의원님들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그에 따른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받다 보면 정부와 여당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당을 했지만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매일같이 사사건건 충돌을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커녕 한쪽 편을 들어서 야단을 칩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 측에 있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견제에 나서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할 야당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 여야가 양측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절박하게 잘하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만나서 서로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충고를 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로 지금은 보수, 진보, 여야를 따지기 전에 정치의 기본, 즉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진보라서 보수인 야당과 대립하고 또 진보라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거나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를 나누기 전에 정치의 기본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에 맞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를 국민들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나 저나 서로 견해 차이를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정치를 국민들께서 누리게 해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또 견해차가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진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민주당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저희가 겪었던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때 얻었던 교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강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혹시 제 말씀이 귀에 거슬리거나 자기네들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고 건방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진심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진심으로 함께 잘해보자 그런 마음이지 무슨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혹은 지적을 하려는 마음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쓴 책인데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출판사 얘기로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실패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나가보면 실패담을 쓴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웃 일본은 실패담이 서가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나 좌절, 실수와 시행착오에서 배우지 않으면 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그 책을 쓸 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편, 우리 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우리는 이런 게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쳐서 이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할 때 패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앞에서 이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겨라, 뒤집어라 그런 것을 넘어서 보수도 잘하고 또 그 때문에 진보도 긴장하고 여야가 서로 긴장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지금은 보수가 어려움을 겪고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진보 세력도 오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제가 정당에 처음 들어와서 그 국회에 발을 디딘 것이 2014년입니다. 2014년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대변인을 지냈는데요. 그때 정말 민주당과 소위 진보 세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왔던 책 중에서 제목이 보수 장기 집권 시대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소위 진보 세력, 민주당 쪽은 판판이 선거에서 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정권 교체는 힘들다, 일본의 자민당 시절처럼 보수가 오래 집권하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들이 그때 진보가 보수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하던 말이었습니다. 선거에 지고 나면 민주당에서 늘상 나오던 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이런 패배주의적인 계속 변명만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5%에서 30% 정도 있는데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35%에서 40% 정도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불리하고 언론기관, 보수 언론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기기가 어렵다. 선거 기간 내내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막상 지고 나면 그런 변명만을 내놓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세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저는 진보가 잘해서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은 측면이 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그 침체기를 겪으면서 좌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점, 그때 고쳤으면 정말 좋았을 점,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수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앞두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쓴 약을 삼켜야 한다. 둘째, 외연 확장은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의 정치가 이긴다입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쓴소리부터 하겠습니다. 첫째는 쓴 약을 삼켜야 한다입니다. 쓴 약을 삼킨다는 말은 이미 진 싸움을 자꾸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007년도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오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라는 선거는 다 지고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하면서 패배주의가 아주 정말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최초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것이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입니다. 한 석 차이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을 꺾고 제1당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이 승리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016년 4월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2015년 말까지만 해도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중견 기자들이 저를 찾아오면은 선배, 우리가 선거구를 하나하나 세봤는데 새누리당이 200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일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아주 실감나게 들었던 말이, 솔직히 종로에서 정세균이 어떻게 오세훈을 꺾겠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참 뒤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막연히 감으로 기자들이 새누리당이 대승할 것 같아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본 겁니다. 저는 그때 저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한테 국민들이 한쪽의 독주를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약자나 견제 세력에게도 힘을 몰아준다고 저는 그야말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상황상 또 그 전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못한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로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을 보듯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1당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강서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사실 이건 농담이지만 당선이 딱 되고 나서 서울 지역에 민주당이 당선된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귀여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얼떨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는 정치계의 대선배가 그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야. 이해찬 자르고 정청래 잘라서 이긴 거야. 저는 이 분석에 아주 깊게 공감합니다. 이해찬, 정청래 이 두 분은 민주당 주류의 상징 같은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을 희생했던 겁니다. 그 당시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계셨는데요. 설마 외부에서 오신, 얼마 전까지 박근혜 그 캠프에 계셨던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이해찬과 정청래 같은 분을 공천에서 탈락시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탈당했다가 나중에 복귀해서 당 대표가 되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지금 다시 의원이 되셨죠. 그런 분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건데, 그렇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니까 그때부터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보수가 집권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그 독주에 대한 실증이 있었고 또 견제를 바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제대로 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발목 잡는 야당이다. 이런 것이 당시 민주당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도저히 못 해낼 것 같은 일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 분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들이 그때 민주당이 변한다고까지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수 정당을 견제할 만한 대안 세력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해찬 정청래를 자르면서 과감한 조치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 당이 변했으면 좋겠다. 저 당이 나중에 실제로 변하진 않았죠.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표를 준 겁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그때 김종인 대표가 계셨던 비상대책위원회고 민주당이 거기에 따랐던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해찬 정청래 두 분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아주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뭐 그런 자리가 아니고 다만 이 두 분으로 상징되던 기존 민주당의 이미지, 민주당은 이런 정당이라는 그런 고정관념 또 고질적인 약점을 공천 배제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패배를 거듭하고 장기간 침체기에 빠졌던 민주당이 쓴 약을 삼키고 마침내 회생한 겁니다. 저는 지금의 야당도 이런 자기 희생과 변신의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나면 진 쪽은 일단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패배에 따른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권토중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선거에 졌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진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허은하 의원님께서 소개하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 간사로 있던 시절에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것은 국민의힘,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전격적으로 공수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격 발표를 해서 우리가 공수처를 받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요. 사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받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때 탄핵이 있었고 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야당이 돼서 참 발언권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받으면 이미지 쇄신을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야 사이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공수처였는데 야당이 공수처 문제를 양보하면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공수처를 받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커다란 양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양보를 안 하면 언론은 야당 편을 들 겁니다. 그렇게 생긴 공간에서 야당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때 만약에 선제적으로 공수처를 받았다면 그 제도를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받았는데 그 큰 걸 양보했는데 그러면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언론이 그런 야당의 의견을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공수처는 정말 잘못된 제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수처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쟁점이 그 공수처가 옳고 옳은 제도인지 그른 제도인지를 떠나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쟁점이 되는지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된 후에 그해 가을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공수처 문제를 가지고 법사위 간사를 하던 저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민주당 원내대표부에 계신 분들과 소수지만 같이 만났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오신 분들의 요청은 연내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였습니다. 2017년도 내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 그때는 지금처럼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있을 때도 아니라 무슨 민주당이 원한다고 어떤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21대에는 좀 달라진 것 같지만 20대 국회까지는 법사위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면 쟁점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법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의 요청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수처를 반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생각을 하느냐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럴 것이 아니라 당시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또 야당 간사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하소연을 해야 된다. 아무리 나한테 얘기를 해봤자 그 두 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공수처법 얘기 통과는커녕 얘기도 꺼낼 수가 없다. 의안상 정도 힘들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나 야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공수처 같은 것을 마음대로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야당 지휘부에서, 야당 당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여당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만한 상당한 정치적 양보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것은 적어도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그것이 여당의 힘으로 된 여당의 성과가 아니라 야당이 더 양보하고 받아들여준 야당의 공이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저쪽에서 받을지 말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라는 제도가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만약 통과가 되면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와 업적이 됩니다. 또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그 당시 그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수석의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그걸 왜 해주겠냐? 공수처가 좋건 나쁘건 간에 절대 안 해줄 것이다. 그런 일을 안 하면서, 그런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다.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번 논쟁을 벌이다 화가 나서 나중에 바보스러운 발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화가 나시니까 우리가 바본 줄 아냐? 연말까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통과시켜야 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공수처를 추진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민주당은 개혁 세력으로 비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안 된다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편을 들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 세력으로 보일 거다. 그리고 그러면 2018년 그 다음 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정말 이분들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쓰는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얘기는 다 오늘은 생략하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슈를 놓고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선거에서 이겨서 추진할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원하는 정책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쓴 약을 삼키는 마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공수처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국민들이 공수처나 검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하고 있어봤자 그냥 수구 세력으로만 비치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내부에서 반대했으니까 뭔진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불리한데 쓴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라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불리한 프레임에 있을 때는 빨리 보내버려야 됩니다. 불리한 프레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야당은 저도 야당을 해봤지만 야당은 10개를 양보하고 하나씩 얻어내면서 조금씩 실적을 쌓아가야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당 지도부가 여당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상임위원장 다 내주고 공수처 내주고 경제 3법 내주고 예산 내주고 이제는 의료 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공공의대도 내주겠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부를 비판합니다.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려면 선거를 이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싸운다고 해서 맞서 버틴다고 해서 여당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그런 싸움이 오래 갈수록 좋아합니다. 추진하고 하고 싶은 정책이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당에는 있기 때문에 여당이 갖다 놓은 그 의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실적이 되고 좋은 거지만 저는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순진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진짜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야당을 설득하시라고 말을 드린 건데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면 통과시킬 바에는 그거는 전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공이 돼야 되고 안 될 바에는 그걸 가지고 싸우면 좋다. 이것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이 계속되면 여당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개혁적인 세력,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야당은 기득권에 집착하고 발목을 잡는 모습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야당은 예전에 민주당이 그랬듯이 정부 여당이 하려는 일에 발목만 잡는 그 모습이 돼서 잘못하면은 여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핑계거리 또 알리바이가 되는 알리바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떠나서도 무엇보다 국민들은 선거에서 일단 한쪽을 선택하면 그쪽이 정국을 주도하기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여당이 잘못하면 그때는 야당을 바라봅니다. 야당이 변했는지, 우리가 이번에는 야당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때 야당이 선거 패배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안으로 선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 선거 때 했던 얘기를 계속하고 그때 과거에 예전에 우리가 옳았었다. 봐라. 저 사람들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냐. 진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유권자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유권자는 다시 차악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여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쓴 약을 삼켜야 한다는 말씀의 요체는 이것입니다. 전국은 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패배에 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변신의 노력을 해서 대안 세력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는 프레임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영원히 지는 세력이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는 희생,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최근 정부가 내는 여당 쪽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인물이든 정책이든 구호든 과거의 관행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바꿔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2016년에 민주당이 이해찬 정청래가 없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변화된 새로운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배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든 정책이든 혹은 그동안 나아가던 방향이든 코어, 핵심이 달라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변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외연 확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 세력이 연합이나 연대를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당장 세가 약해서 독자적으로 상대와 맞서기 힘들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야당이고 어려웠던 시절에 선거 때만 되면 야권연대, 연합공천을 했었습니다. 내년과 후년 중요한 선거를 맞아서 국민의힘도 야권연대를 통해서 외연의 확장을 구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식을 찾아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연 확장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다른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새 확대의 뜻으로만 새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지율이 40%인데 우리 지지율은 30%이다. 그런데 밖에 20%의 지지율을 보이는 제3의 세력이나 인물이 있다. 그쪽을 끌어들이면 지지율 합계가 50%다.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이 그런 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끌어들인다는 시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주의적인 용어입니다. 관점입니다. 때로는 포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포용은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말에 어디에서도 나도 변하겠다 하는 자기 혁신의 느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해서 안철수도 받아들이고 금태섭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말은 듣기에 좋을 것 같지만 포용당하는 쪽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저쪽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연대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 단일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2012년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신 대선입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측의 계산은 단일화만 되면 안철수 후보만 끌어들이면 양보를 받으면 선거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당시 여론조사에 나타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단일화 이전의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정말 집요했습니다. 지금도 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대선 전에 토론 프로 같은 데서 이제 그 당시 저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대화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 전에 대기실에 있을 때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단일화 좀 해주십시오. 어떤 조건이라도 좋습니다.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옆에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라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조건이라도 들어준다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단일화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여러 지지자들, 아주 유명 인사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서 골든 크로스가 왔다, 합계해서 지지율이 박근혜를 넘었다, 심지어 여의도 연구소에서 뭘 발표했는데 박근혜 후보 지지율보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정말 가짜 뉴스였는데요.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패배로 끝났습니다. 단일화만 했지 민주당은 그 전의 민주당 원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2012년 대선이 있었던 때는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첫 해서부터 박근혜 후보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4년 이상을 한 번도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도 박근혜 의원, 당시 대표도 하시고 의원도 하셨는데 지지율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안철수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비슷해지니까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하고 합치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연대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보궐선거나 또 후년 대선을 앞두고 소위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여러 세력, 여러 인물을 얼기설기 섞어가지고 세워놓는 것만으로는 지금 강력한 집권 여당을 절대 깨기 어렵습니다. 당을 하나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당을 하나 만들어서 무슨 이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 전에 그런 거를 하다가 주도권 다툼이 돼서 중구난방이 되고 기존 지지자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하려면 저는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은 다음에 연대를 하는 모든 세력이 스스로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곱셈의 연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곱셈의 연대를 시도해야만 겨우 지지율 합한 것을 지지율 합한 값에 근사치에 갈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계시니까요. 변화 없는 덧셈은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내년 후년 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 저로서는 당연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만함과 경직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이 연대해서 또 변화해서 좀 힘을 합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저는 그것이 진짜 탄핵 이후에 모처럼 찾아온 소중하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지금의 독선을 버리고 지금의 독주를 버리고 만약에 정말 바뀌어서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그런 걸로 내년 선거를 이기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야권도 변화하고 연대해서 국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통합의 정치가 이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면서 진영 논리에 편승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염증을 느낍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을 친일파, 토착외구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죽창가를 부르는 것을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선거에 이겨서 이런 독주를 깨기 위해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해야 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 하여튼 남 탓을 합니다.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은 극렬 지지층은 온라인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나 발언을 찾아다니면서 댓글 공격, 문자 폭탄을 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또 억울한 공격도 당하다 보면 야권에서도 우리도 싸우자, 싸워서 이기자, 우리도 지지자 동원해서 저거 해보자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 가르기를 하고 서로 공격을 퍼붓는 것은 저들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게임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게임, 우리의 게임을 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의 독주와 편협함에 질린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서 야당이 싹쓸이 하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위 극렬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 야당의 열혈 지지층은 야당이 승리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복수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고정 지지층이 야당보다 여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야당은 지지층만 가지고 하는 싸움을 했다가는 백전백패를 합니다. 소위 스윙보터라고 하는 중도에도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지금과 같은 독선적인 모습에 질린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야당을 지지하게 하거나 혹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치입니다. 팽팽한 선거에서 승리한 진영은 대부분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4년을 보낸 미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온건한 이미지의 정치인 바이든을 내세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 인기는 많지만 강한 이미지를 가진 진보 정치인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도왔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전략이 이번 미국 민주당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승리할 때는 유세에 가서 말씀만 하시면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쪽이, 그러니까 여당이 계속 승리할 때는 소위 집토끼 전략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이 역전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변화는 희망도 주지만 변화에는 두려움도 따릅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지지를 끌어내려면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바로 통합의 정치가 야권 승리에 결정적으로 한 구호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편가르기, 열혈 지지층만 보고하는 정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년 선거, 후년 선거에서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후보를 내세워서 집토끼를 지키는 전략을 쓸 게 틀림없습니다. 민주당에서 2017년 탄핵을 거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을 때도 전략 쪽에서는 그때도 집토끼 전략을 썼습니다. 하물며 내년은 더 할 겁니다. 특히 내년 선거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여당에서는 계속 야당의 싸움을 걸 겁니다. 그럼 야당에서는 반격하게 돼서 그렇게 공방을 벌이고 정치판을 시끄럽게 만들 겁니다. 여러 쟁점을 내세우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들이밀고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고, 그러다 보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염증을 느끼고 투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양측이 싸우다 보면 여당 쪽이나 야당 쪽이나 여권이나 야권이나 양쪽의 열혈 지지층의 결집도는 더욱 아시는 것처럼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선거가 어떤 판이 되느냐, 양쪽 어느 쪽이 더 많은 지지층, 열혈 지지층을 투표장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지 그 싸움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선거의 모습이 그 모습이고, 민주당이 강한 것이 그런 싸움입니다. 야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야권도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런 전략을 써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전략을 쓰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게임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기려면 자기의 게임을 해야 합니다. 야권은 통합의 정치를 내세워야 합니다. 구호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을 임명했으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당도 정권을 잡으면 우리 편 중에서 그런 분을 임명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민주당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고,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통합의 정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는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의 정치, 그리고 파퓰리즘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도 그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야권이 지금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의 물결에서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가 옳은 방향이라는데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편가르기에 상처받은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정치, 상식의 정치, 합리적인 정치를 보여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통합의 정치가 승리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3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이제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말씀을 하는 동안에 또 그 주제 넘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건방지게 들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솔직히 다 하자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오늘 강연을 상식의 정치, 책임의 정치로 잡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당보다 더 좋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다라는 최장집 교수의 말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소속 정당의 승패보다, 소속 진영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과 제가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서 잘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신 금태섭 전 의원님께 박수로 감사함을 표시하겠습니다.